나 법대 합격했어. 그런데 외삼촌이 대학 가지 말래요. 나 같은 놈은 돈이나 벌래요. 죽은 아들의 묘비를 닦으며 서럽게 우는 낡은 교복의 소년.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소년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죽은 아들의 학창 시절과 똑 닮은 얼굴, 그리고 소년의 손에 들려있는 건 이 소년은 도대체 내 아들 묘지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맡 서랍에서 하얀 약봉지를 꺼내 심장약 2알과 혈압약 1알을 손바닥에 털어놓고 미지근한 물로 꿀꺽 삼켰어요. 78세 몸이 하루를 버티려면 이 작은 알약들 없이는 안 됐죠. 오늘이 준혁이 기일이구나. 박 회장이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고 허리도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어요. 대성그룹 저택식당에는 30명의 하인이 드나들지만 아침 식탁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10m나 되는 긴 식탁 끝에 혼자 앉아 하얀 죽 한 그릇을 떠먹으며 박 회장은 벽에 걸린 아들 사진을 바라봤어요. 박준혁, 서울대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혁아, 벌써 11년이구나.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저를 든 손도 덜덜 떨려서 죽그릇에 쩔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간이 갈수록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 깊어만 갔고 특히 이런 혼자만의 시간엔 외로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추모공원 가시죠? 집사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죽그릇을 밀어냈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요새 계속 그랬어요. 오전 10시 박 회장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운전기사 이 씨가 벤츠 문을 열어주며 고개를 숙였고 조수석에 앉은 비서실장 김 과장이 뒤돌아보며 물었어요. 회장님, 김상훈 씨가 알려드린 그 추모공원으로 가시는 거죠? 응, 맞다. 서울 근교에 있다던 그곳 말이야. 박 회장이 시트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찬바람에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준혁이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한적한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박 회장은 국화꽃 다발을 들고 김상훈이 알려준 구역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무릎이 아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만 참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건 전혀 모르는 사람의 묘비였어요. 이상득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낡은 묘비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박 회장이 소리를 지렸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김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상훈 씨? 회장님께서 묘지를 찾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전화 너머로 김상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아, 혹시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잠깐만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훈이 허둥대며 10분 후에 다른 위치를 알려줬고 박 회장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화를 참으며 다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이번엔 맞았어요. 박준혁 1985에서 2015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검은 화강암 묘비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가 기울어 석양빛이 묘지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상훈이 이놈이 왜 이런 실수를, 박 회장이 중얼거리며 무릎이 욱신거리는 걸 참고 꿇어앉아 국화꽃을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와 코끝이 시렸고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찔렀어요.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하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기막힌 사연을 알고 같이 울어주기라도 하듯 빗줄기는 순식간에 굵어졌죠. 준혁아, 아빠가 늦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흩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목이 메어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10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고 박 회장이 고개를 돌려보니 낡은 교복을 입은 소년 하나가 작은 묘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소년의 손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찬바람에 종이가 팔랑팔랑 흔들리고 있었고 소년은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고 울고 있었어요. 아빠,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외삼촌이 대학까지 말해요. 나 같은 놈이 무슨 대학이냐고 했어요. 소년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 회장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이 소년의 모습을 자세히 보려고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쳤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소년의 옆모습과 체격이 묘하게 익숙해 보였어요. 왜 저렇게 우리 준혁이랑 비슷하지? 박 회장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혈압약을 또 먹고 싶을 정도였어요. 소년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정성스러워서 박 회장은 뭉클함을 느꼈어요. 한참을 울던 소년이 일어나서 묘지를 떠났습니다. 박 회장은 소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그 묘로 다가갔어요. 묘비 앞 풀숲에 뭔가 검은 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무릎을 꿇고 주워보니 검은색 만년필이었어요. 소년이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이 그 만년필을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펜 몸통에 또렷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거든요. 박준혁? 이럴 수가. 박 회장의 손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그 만년필은 분명히 자신이 25년 전 준혁이 성인식 때 선물한 몽블랑 만년필이었고 펜 끝에는 준혁의 이름까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어요. 박 회장이 다시 묘비를 확인했습니다. 박준혁 1985에서 2015 사랑하는 아빠. 영원히 편안하게 잠드소서. 박 회장은 그 글귀를 읽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1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박 회장이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김상훈이 알려준 가짜 묘지에서 11년간 혼자 제사를 지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소년이 준혁의 만년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얼굴에 아들의 유품까지 가지고 있는 소년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김상우는 지금까지 가짜 묘지를 알려줬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준혁아, 저 애는 누구니? 혹시 박 회장이 묘비를 붙들고 흐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희망이 꿈틀거렸어요. 혹시 그 소년이 자신이 찾던 손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박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저택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들 준혁의 책상과 의자를 그대로 보존해둔 그 방에서 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준혁의 만년필을 계속 바라봤어요. 전기장판을 틀어놔도 몸이 떨렸고 따뜻한 차를 마셔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1년 동안 나는 대체 어디에 다닌 거야?
박 회장이 한숨을 내쉬며 준혁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고 계속 그 소년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소년이 울며 외삼촌이 대학 가지 말아요라고 하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지금 당장 나와라. 네. 회장님, 새벽인데 무슨 일이신가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전화 너머로 김 과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11년간 느껴보지 못한 간절함으로 떨렸어요. 어제 그 소년 말이야. 내 아들 묘에서 온 그애 말이다. 그 애가 누구인지, 왜 준혁이 묘를 관리하는지, 어떻게 준혁이 만년필을 가지고 있는지 24시간 안에 모든 걸 파악해 와라. 단 절대 들키면 안 된다. 김상훈의 속셈. 전화기를 내려놓은 박대천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차갑게 식은 서재 공기가 노인의 좁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지만 박대천의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비서실장이 조사를 시작하는 동안 박대천은 책상 위에 놓인 아들 박준혁의 환하게 웃는 사진을 집어들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지난 11년의 시간이 고통스럽게 되감기기 시작했어요. 기억은 박대천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11년 전 그날 장례식장의 차가운 복도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박대천은 응급실 앞 벤치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박준혁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왔지만 수술실 불은 이미 꺼져 있었죠. 그때 검은 상복을 입은 김상훈이 퉁퉁 부은 눈으로 다가와 박대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상훈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박대천이 떨리는 목소리로 김상훈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그리고 며느리랑 아이는 어떻게 됐나? 다들 무사한 건가? 김상훈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이도, 재수 씨도, 그리고 갓 태어난 핏덩이 손주 6가지 모두 숨을 거뒀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박대천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대성그룹 회장도 자식 앞세운 슬픔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김상훈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사고 현장에서 3살 배기 손자 민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김상훈이 구조대보다 먼저 아이를 빼돌렸던 겁니다. 김상훈은 고아원 출신인 여동생 수진이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것도 배가 아팠는데 조카가 그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었거든요. 이 아이만 없으면 박 회장의 재산은 언젠가 내 차지가 될 수도 있어. 탐욕에 눈이 먼 김상훈은 구조된 민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숨겨버렸고 박대천에게는 일가족이 몰살당했다고 보고했던 겁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박대천은 몇 달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고 깨어난 후에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 박대천은 광활한 저택의 커튼을 모두 치고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죠. 식사도 거른 채 하루 종일 아들의 유품만 닦고 또 닦으며 박대천은 서서히 말라가는 고목나무처럼 변해갔습니다. 가끔 김상훈이 찾아와 가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는 척할 때마다 박대천은
그나마 핏줄과 연이 닿은 사람이라며 그를 의지했습니다. 자네밖에 없네. 내 아들 가는 길 마지막까지 지켜봐 준 사람은 자네뿐이야. 박대천이 김상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때 김상훈은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손자 민우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상훈은 민우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조카로 키웠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학대였습니다. 도박에 빠져 살던 김상훈은 돈을 잃고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어린 민우에게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민우가 배가 고파 밥을 좀 더 달라고 하면 김상훈은 밥그릇을 뺏으며 소리쳤죠. 김상훈이 숟가락을 식탁에 내던지며 윽박질렀습니다. 야, 얹혀 사는 주제에 밥 타령은 무슨 밥 타령이야. 내 부모가 빚만 남기고 죽어서 내가 너 거두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민우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재벌가 손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민우는 자신이 외삼촌의 인생을 망친 짐덩어리라고만 생각하며 자랐어요. 시간이 흘러 민우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새벽에는 신문 배달, 방과 후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김상훈의 도박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민우는 틈틈이 공부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서울 명문대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은 날 민우는 벅찬 가슴을 안고 집으로 달려와 김상훈에게 합격 소식을 알렸습니다. 외삼촌, 저 장학금 받고 대학 갈 수 있어요. 입학금만 조금 도와주시면 제가 알바해서 갚을게요. 하지만 김상훈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상훈이 합격증을 낚아채 바닥에 구겨버리며 비웃었습니다. 대학? 꿈 깨라. 네가 대학 가면 생활비는 누가 벌어? 당장 기술 배울 거나 알아봐. 내 빚 갚으려면 몸이라도 굴려야지. 민우는 바닥에 뒹구는 구겨진 합격증을 주워들고 입술을 깨물었고 가슴속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상훈도 최근 들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대천 회장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부쩍 예민해져서 과거 사고 기록을 다시 들춰보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혹시라도 민우의 존재가 들통나면 지난 11년간의 사기극이 밝혀질 테고 그러면 감옥행은커녕 뼈도 못 추릴 게 뻔했습니다. 김상훈은 민우를 더욱 철저히 감시했고 박대천이 민우와 마주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가짜 묘지 정보를 계속 흘렸던 겁니다. 영감탱이 곧 죽을 텐데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그때 민우놈 데리고 가서 유산소송 걸면 내 인생 펴는 거야. 김상훈은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며 민우를 자신의 로또 복권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 서재에 앉아있던 박대천은 기억의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1년 전 장례식장에서 김상훈이 보였던 그 과장된 슬픔, 민우의 생사를 확인할 틈도 없이 화장해버렸다고 했던 말들, 그리고 어제 묘지에서 만난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아들의 만년필, 모든 정황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11년 동안 여우 새끼를 품고 살았구나. 박대천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아들 준혁의 사진 위로 번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아파할 시간조차 사치였죠. 박대천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눈빛만은 11년 전 총기 넘치던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내 손자, 내 새끼가 그 지옥 구덩이 속에 살아있다. 박대천이 주먹을 꽉 쥐자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늙은 호랑이의 마지막 사냥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대성그룹 본가 저택에는 어김없이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대천은 10m나 되는 긴 원목 식탁 끝자리에 홀로 앉아 30첩이나 되는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기름진 고깃국이 차려져 있었지만 박대천의 앞에는 물에 만찬밥 한 공기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해서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하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식사가 너무 적으십니다. 죽이라도 새로 끓여올까요? 박대천이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됐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데 나는 이 목구멍이 꽉 막혀서 물 한 모금도 넘기기가 힘들구나. 박대천은 밥그릇을 밀어내고는 습관처럼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약, 혈압약, 당뇨약. 한 주먹이나 되는 알약들을 털어넣으며 내가 살려고 먹는 건지 죽지 못해 먹는 건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주치의가 왕진 가방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한참을 눈을 감고 있던 의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의사가 청진기를 목에 걸며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난번 검사 때보다 심장 기능이 더 떨어지셨습니다. 이러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박대천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봤자 천장만 보고 있을 텐데 뭐하러 가나? 내 명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약이나 넉넉히 지어주고 가게. 하지만 회장님, 지금 상태로는 길어야 6개월. 아니, 충격받으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의사가 말끝을 흐렸지만 박대천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다는 듯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한부 인생.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저승 갈 때 노잣돈 한 푼 못 가져간다는 옛말이 뼈저리게 사무치는 요즘이었습니다. 의사를 보낸 뒤 박대천은 텅 빈 저택의 복도를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마다 걸린 값비싼 명화들과 복도 끝에 놓인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죠. 이 넓은 집에 사람 옮기라고는 나 늙은이 하나뿐이구나. 박대천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2층 구석방, 죽은 아들 준혁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11년 전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졌고 쾌쾌한 먼지 냄새 대신 그리운 아들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박대천은 주름진 손으로 아들이 쓰던 책상을 쓰다듬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준혁이 초등학생 때 썼던 그림일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와 함께 아빠와 아들이 낚시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빠가 낚시를 가자고 했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갔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고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면 내 아들이랑 셋이서 꼭 낚시를 가고 싶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박대천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준혁아, 이 못난 애비가 내 소원 하나를 못 들어줬구나. 일만 하느라 돈 버느라 미쳐서. 박대천의 통곡 소리가 텅 빈 방을 울렸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밖 정원에서는 정원사들이 낙엽을 쓸며 평화롭게 일하고 있었지만 박대천의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양복을 빼입은 변호사 무리가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박대천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유 원장 공증 문제를 처리하려고 온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었죠. 대성그룹 고문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만약을 대비해서 재산 상속에 관한 유 원장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친인척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박대천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들이 죽고 손자마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 재산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들던 친척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박대천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이종이 쪼가리 치워.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이야. 내 돈은 단돈 10원도 마음대로 못 움직여. 변호사들이 당황해서 서로 눈치만 보자 박대천이 숨을 헐떡이며 덧붙였습니다. 내 핏줄. 진짜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다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쫓겨나듯 나가는 변호사들의 뒤통수를 보며 박대천은 가슴을 움켜쥐고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습니다. 밤이 깊어오자 저택은 더욱 고요해졌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 똑딱하며 박대천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남은 수명을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아 박대천은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 손자 민우를, 그 아이를 품에 안아보기 전까진 절대로 눈을 감을 수 없어. 박대천은 떨리는 손으로 협탁 위에 둔 비서실장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안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박대천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 과장, 그 아이 조사는 어떻게 됐나? 아직도 소식이 없어? 지금 인력을 총동원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는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대천은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1분 1초가 급해. 내가 지금 숨이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내일 아침까지 무조건 찾아내. 내 손자, 내 핏줄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낱낱이 알아오란 말이다. 전화를 끄는 박대천은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어제 묘지에서 봤던 그 소년의 얼굴, 아빠라고 부르며 서럽게 울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어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바라보며 박대천은 앙상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준혁아, 아빠 좀 도와다오. 내 아들 민우. 내가 너무 늦지 않게 찾을 수 있게 해다오. 제발. 신이시여,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노인의 간절한 기도가 어두운 밤하늘로 흩어졌고 박대천의 눈에서는 마르지 않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박대천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의심.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에 다닥다닥 붙은 낡은 빌라촌에서는 찬 바람이 윙윙거리며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19살 민우는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좁은 부엌에서 콩나물을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살얼음이 낀 찬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는데 손마디가 벌겋게 터져서 쓰라렸지만 호호 불어가며 묵묵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김상훈의 아내, 그러니까 민우의 외숙모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와 밥상부터 훑어보았어요. 숙모가 국그릇을 숟가락으로 휘휘 젓더니 인상을 팍 쓰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너는 얹혀 사는 주제에 국 하나 제대로 못 끓이니? 소금국이야 뭐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숙모는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던지며 민우를 노려보았고
민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다시 끓일게요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국은 전혀 짜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저 민우에게 화풀이할 구실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으니까요. 방 안에서는 밤새 술을 퍼마신 김상훈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그 소리가 좁은 집안을 울려 민우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했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튄 국물을 걸레로 닦아내며 속으로 꿀꺽 눈물을 삼켰습니다. 조금만 참자. 성인이 되면 나가서 살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자. 민우는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후루룩 마시듯 삼키고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는 며칠 전 받은 명문대 합격증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지만 그걸 꺼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이틀 전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김상훈이 했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거든요. 야, 김민우. 네가 무슨 대학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당장 공장 가서 돈이나 벌어. 내가 너 키우느라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민우는 합격증을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시멘트 바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교복을 입고 깔깔거리는 학생들을 보자 민우는 부러움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나도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 수 있었을까? 버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19살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그늘지고 지쳐 보여서 민우는 애써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한 민우는 유통기한이 30분 남은 폐기 직전의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한 손에는 삼각김밥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머니 속에 만년필을 꺼내 가만히 바라보았죠. 검은색 몸통에 금태가 둘러진 몽블랑 만년필. 가난한 민우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고급 만년필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펜 몸통에 새겨진 박준혁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마다 민우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힘들어요. 대학 가고 싶어요. 민우가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는데 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중년 신사가 민우가 보던 영어 단어장을 힐끗 보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학생, 공부 아주 잘하게 생겼는데 왜 이런 데서 일하고 있어? 학교 안 가나? 악에 없는 그 한마디가 민우의 폐를 찔렀고 민우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돈 벌어야 해서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아이고 저런.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네. 힘내라. 손님이 건넨 따뜻한 위로조차 민우에게는 사치스러운 동정처럼 느껴져서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바코드만 찍어댔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김상훈이 정해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날 밤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밤 11시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은 유난히 어둡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관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김상훈이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다가 민우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왔냐? 오늘 일당 내놔. 민우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내밀자 김상훈이 돈을 세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다야? 너 삥땅 친 거 아니야?
왜 이것밖에 안 돼? 민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시급받은 거 다예요. 차비만 빼고 다 드리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어디서 말대꾸야.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김상훈의 억센 손바닥이 민우의 뺨을 후려쳤고 민우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민우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 거두느라 뼈가 빠지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썩 꺼져. 김상훈이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민우는 퉁퉁 부은 뺨을 감싸쥐고 절뚝거리며 옥탑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냉기가 도는 옥탑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민우는 참았던 설움이 폭발해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가슴에 품고 낡은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외삼촌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민우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빠 이름은 박준혁인데 왜 외삼촌은 나보고 김가 핏줄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외삼촌은 왜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저렇게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걸까? 평소에는 먹고 살기 바빠 스쳐 지나갔던 의문들이 오늘따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만년필에 새겨진 박준혁이라는 이름과 자신의 성 이민우. 민우는 아직 자신의 진짜 성이 박씨인지 김씨인지조차 헷갈릴 만큼 김상훈의 호적 밑에서 정체성을 잃고 살았습니다. 김상훈은 그를 김민우라고 부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만년필만큼은 자신이 박준혁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우는 답답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김상훈이 알면 또 묘지에 갔다고 난리를 치겠지만 오늘은 꼭 아빠를 만나야 할 것 같았거든요. 버스도 다니지 않는 이른 시간, 1시간을 걸어 도착한 추모공원은 안개에 쌓여 고요했습니다. 아빠 묘비 앞에 쭈그리고 앉아 민우는 차가운 비석에 뺨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어제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요, 아빠가 준 이 만년필 보면서 참았어요. 저 잘했죠? 민우가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묘비를 닦으려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새벽 묘지에 올 사람이 없을 텐데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과 함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민우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안개 낀 숲속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 민우가 편의점으로 출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편의점 맞은편 낡은 건물 2층 카페 창가에는 허름한 점퍼 차림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최고급 맞춤 정장 대신 시장에서 산 낡은 옷을 입고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박대천 회장이었죠. 박대천은 탁자 위에 식어 빠진 쌍화차를 두고 떨리는 손으로 소형 망원경을 들어 길 건너 편의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우가 손님에게 물건을 건네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각도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허리를 45도로 숙이는 저 인사법. 30년 전 아들 준혁이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거든요. 박대천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쩜 저렇게 똑같을꼬? 뒷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우리 준혁이구나. 가슴이 쿵쿵 뛰어서
박대천은 심장약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꽉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손님이 뜸해지자 민우가 계산대 구석에 앉아 영어 단어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우는 잘 안 외워지는 단어가 있는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왼손으로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박대천은 들고 있던 망원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왼손잡이도 아니면서 고민할 때마다 왼손으로 뒷머리를 긁는 버릇. 그건 아들 준영만의 아주 독특한 습관이었으니까요. 세상에, 피는 못 속인다더니 저건 가르쳐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박대천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시야가 흐릿해졌고 온몸에 전율이 흘러 찻잔을 든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죠. 박대천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건너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하는 청아한 종소리와 함께 민우가 계산대에서 벌떡 일어나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의점입니다. 박대천이 모자 챙 아래로 민우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쌍꺼풀 없는 긴 눈매, 오뚝한 코, 그리고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양새까지. 그건 죽은 아들 준혁이 살아서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완벽하게 닮아 있었거든요. 박대천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꽉 깨물고 진열대로 가서 껌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다가가 껌을 내려놓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지갑 속에 있던 동전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늙은이가 주책이구먼. 박대천이 당황해서 허리를 굽히려는데 민우가 재빨리 계산대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민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동전을 하나하나 주어 박대천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주워드릴게요. 허리 다치시니까 가만히 서 계세요. 민우의 따뜻한 손이 박대천의 차가운 손을 감쌌고 그 온기가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박대천의 옷에 묻은 먼지까지 손수 털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박대천은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대천이 민우의 손을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생, 참 착하구먼. 요즘 젊은 사람들 같지 않아. 부모님이 아주 잘 키우셨어. 부모님은 뭐 하시는가? 그 말에 민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고개를 푹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 부모님은 안 계세요.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대답은 박대천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죽고 남겨진 핏덩이가 부모도 없이 저런 학대를 받으며 컸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아파왔죠. 박대천은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며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고맙네, 학생. 정말 고마워. 도망치듯 편의점을 나온 박대천은 골목길 전봇대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다리가 풀려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안에서 민우가 물을 마시고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박대천은 번뜩이는 눈빛으로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근처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이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료수를 하나 사고 민우가 안 보는 사이 쓰레기통에서 방금 버린 종이컵을 몰래 수거해 나왔습니다. 비닐팩에 담긴 구겨진 종이컵, 그것은 박대천에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박대천이 차 뒷좌석에 앉아 비서실장에게 종이컵을 건네받으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김 과장, 지금 당장 제일 정확한 유전자 검사소로 가라. 비서실장이 백미러로 박대천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결과는 언제까지? 24시간도 길다. 웃돈을 얹어주든 협박을 하든 내일 아침에 뜨기 전까지 무조건 결과 가져와. 내 핏줄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박대천은 종이컵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편의점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11년 전, 아니 평생을 통틀어 가장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대천은 계속해서 민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아, 네가 보낸 게 맞지? 아비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박대천의 마음에도 11년 묵은 회한의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퍼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 민우가 진짜 손자라면 그 아이를 지옥 같은 김상훈의 집에서 구해내야 했으니까요. 박대천은 아픈 심장을 부여잡고 내일 아침 받아볼 검사 결과지를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밤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쳤지만 박대천의 귀에는 오직 할아버지라고 부를 손자의 목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상훈의 발악. 다음 날 정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서실장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가슴에 품고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대천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퀭한 눈이었지만 비서실장을 보는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물기 젖은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나온 따끈한 결과입니다. 검사소 소장 멱살을 잡다시피 해서 받아왔습니다. 박대천의 손이 봉투를 집어드는데 어찌나 떨리는지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고 봉투를 찢듯이 열어 종이를 꺼내니 복잡한 영어와 숫자들 사이에서 붉은색 도장이 쾅 박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생자 관계 성립 9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박대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니 이내 뜨거운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박대천이 종이를 가슴에 껴안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가 맞구나. 준혁아, 내 아들이 살아서 이 할애비를 기다리고 있었어. 목이 메어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지난 11년의 한이 눈물과 콧물이 되어 범벅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바닥을 치며 통곡하던 박대천이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고 늙은 호랑이의 눈매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죠. 박대천이 눈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김 과장, 당장 법무팀, 경호팀 전원 소집해. 내 손자 인생을 짓밟고 나를 기만한 김상훈, 그놈부터 잡아들여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경찰청장님께도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박대천은 창밖의 빗줄기를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핏줄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같은 시각 김상훈은 자신의 차명 계좌가 모조리 동결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어봐도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 지점에 방문하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죠. 김상훈이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벌써 눈치챈 거야? 안 돼, 내 돈. 11년을 개처럼 기어서 만든 돈인데.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던 김상훈의 눈에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잡혀가면 감옥에서 썩는 건 물론이고 그동안 횡령한 돈까지 다 토해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나요? 김상훈은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혼자는 안 죽어. 민우 그 녀석을 인질로 잡으면 영감도 꼼짝 못할 거야. 김상훈은 떨리는 손으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깔고 연기를 시작했죠. 민우야, 외삼촌이다. 내가 짐 정리하다가 내 엄마 그러니까 내 여동생 일기장을 찾았다. 편의점에서 라면 박스를 나르던 민우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엄마 일기장이요? 그래. 네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외근 중이라 그런데 경기도 외곽에 있는 폐공장 쪽으로 좀 올 수 있니? 내가 거기서 짐을 빼고 있거든. 순진한 민우는 외삼촌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편의점 점장님께 사정사정해서 조퇴를 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엄마의 유품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민우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창밖에 빗줄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비를 맞으며 약속 장소인 폐공장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외삼촌? 저 왔어요. 엄마 일기장 어디 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텅 빈 창고에 울려 퍼지자 어둠 속에서 김상훈이 쇠파이프를 끌며 걸어 나왔습니다. 끼익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에 민우가 뒷걸음질을 쳤죠. 김상훈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냐, 잘 왔다. 내 엄마 일기장은 저승 가서 직접 찾아보렴. 네, 그게 무슨... 민우가 당황할 새도 없이 김상훈이 달려들어 민우의 핸드폰을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밧줄로 민우의 손발을 거칠게 묶어버렸죠. 외삼촌, 왜 이러세요? 저 무서워요. 민우가 울며불며 소리쳤지만 김상훈은 민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는 박대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대천은 법무팀과 회의를 하던 중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상훈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저 상훈입니다. 놀라셨죠? 지금 귀한 손자분이 제 옆에 얌전히 묶여 계시네요. 박대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천하의 불호로 자식? 내 놈이 감히 내 손자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크크크. 회장님 목청 좋으시네. 손자 살리고 싶으면 비자금 100억 현찰로 준비해서 혼자 오세요. 경찰 부르면 애목부터 따버릴 겁니다. 전화가 뚝 끊기자 박대천은 휘청이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팠지만 지금 쓰러지면 영영 손자를 못 볼 것 같아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주치의가 달려와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쇼크사 하실 수도 있어요. 박대천이 의사의 손을 뿌리치며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내 손자가 죽게 생겼는데 내 목숨이 대수야? 비켜라. 내 손으로 그놈을 끝장내러 가야겠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폐공장 앞 박대천의 검은 세단과 경찰 특공대 차량들이 소리 없이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박대천은 방탄조끼를 와이셔츠 안에 껴입고 비를 맞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빗물에 젖었지만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죠. 확성기를 든 경찰이 투항을 권유했지만 창고 안에서는 김상훈의 고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다 꺼져. 회장 혼자 들어오라니까. 안 들어오면 얘 죽이고 나도 죽는다.
박대천이 경찰에 만류를 뿌리치고 창고 철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녹슨 철문이 끼익 열리고 어두컴컴한 창고 안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의자에 묶여 공포에 질린 민우, 그리고 그 뒤에서 민우의 목에 날카로운 칼을 겨누고 있는 김상훈. 그 모습을 본 박대천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대천이 지팡이를 바닥에 쾅 찍으며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김상훈, 내 놈이 사람이냐? 11년을 속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애 목숨까지 가지고 장난질을 쳐? 김상훈이 퀭한 눈으로 칼을 민우의 목에 더 바짝 대며 소리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돈 가져왔어? 돈 내놓으라고. 11년 동안 당신 비위 맞추느라 내 청춘 다 바쳤어. 내 목 챙겨가는 게 뭐가 나빠. 박대천은 한 발자국씩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돈 주마. 다 줄 테니 그 칼 내려놓아라. 대신 그 아이 몸에 생채기 하나라도 나면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널 씹어먹을 것이다. 박대천의 서슬퍼런 기세에 김상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민우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에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대천이 한 발짝 다가설 때마다 김상훈은 뒷걸음질 치며 민우의 목에 댄 칼날에 힘을 주었죠. 민우의 하얀 목덜미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려 셔츠 깃을 적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대천의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고 심장이 찢어지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김상훈이 광기 어린 눈으로 침을 튀기며 소리 질렀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이 영감탱이야. 네가 11년 전에 준혁이만 안 내쫓았어도 내가 이렇게는 안 살았어. 다 내 탓이야. 박대천이 지팡이를 꽉 쥐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래, 내 탓이다. 내가 못난 애비라 자식을 사지로 내몰았다. 그러니 그 죄 없는 아이는 놔주고 나를 찔러라. 내 목숨값으로 돈은 얼마든지 주마. 그 말에 민우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대천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껌을 사던 그 친절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흉기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상훈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민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똑똑히 들어라. 저 늙은이가 누군지 아냐? 바로 내 친할아버지다. 너랑 내 아빠를 길바닥으로 내쫓아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민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라고요? 그럼 제가 박준혁 아들이. 김상훈이 킬킬거리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 대성그룹 핏줄인데 내가 11년 동안 널 내 조카라고 속이고 부려먹은 거야. 억울하지? 분하지? 저 영감이 너를 일찍만 찾았어도 네가 똥지게지며 살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잔인한 진실이 민우의 가슴을 난도질했고 민우는 배신감과 충격으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자신이 받아온 학대와 가난이 사실은 저 할아버지의 무관심 때문이었다는 생각에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박대천을 바라보았죠. 그 순간 박대천이 민우의 눈빛을 읽고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할애비가 몰랐다. 네가 죽은 줄만 알았어. 김상훈 저놈이 너랑 내 아빠 다 죽었다고 속여서 내가 11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다. 박대천의 절규에 김상훈이 당황하며 주춤하는 사이 창고 천장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경찰 특공대가 레페를 타고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꼼짝마, 무기 버려. 섬광탄이 터지며 눈부신 빛과 굉음이 창고를 뒤덮었고 김상우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박대천은 늙은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민우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궁지에 몰린 김상훈이 이판사판이라며 칼을 마구 휘둘렀고 박대천은 민우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그 칼날을 받아냈습니다. 푹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박대천의 팔뚝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민우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박대천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민우의 밧줄을 풀어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경찰들이 달려들어 김상훈을 바닥에 쳐박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상훈이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발버둥 치며 앙을 썼습니다. 이거 이거 무효야. 내가 쟤 키워준 밥값이 얼만데. 내 돈 내놔. 억울해. 경찰이 김상훈을 질질 끌고 나갔지만 박대천은 자신의 팔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민우의 얼굴만 살폈습니다. 민우의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주고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뺨을 닦아주었죠. 민우야,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 없어? 하래비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대천의 눈물과 피가 뒤섞여 민우의 옷을 적셨고 민우는 멍하니 박대천을 바라보다가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대신 칼을 맞은 이 노인의 사랑이 김상훈의 이간질보다 훨씬 더 뜨겁고 진실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으니까요. 할아버지, 피가 너무 많이 나요. 흐윽. 민우가 피 묻은 손으로 박대천의 상처를 막으며 통곡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두 사람을 태우고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박대천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도 민우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데도 손을 놓으면 손자가 또다시 연기처럼 사라질까봐 겁이 났던 것이죠. 응급구조사가 상처를 지혈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잠드시면 안 됩니다. 박대천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옆에 앉은 민우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민우야, 내 새끼, 이제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이 하래비가 다 막아줄 거야. 민우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등에 얼굴을 묻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죽지 마세요. 저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이제 겨우 만났잖아요. 그 애절한 목소리가 박대천의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성그룹 임원들과 기자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뤘지만 민우는 수술실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피 묻은 교복 셔츠를 입은 채 덜덜 떨고 있는 민우에게 비서실장이 다가와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낡은 수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민우 도련님, 이거 경찰이 김상훈 놈 짐에서 압수한 겁니다. 도련님 어머님이 남기신 거라고 하더군요.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11년 전 돌아가신 엄마의 육아일기였죠. 첫 장을 넘기자 엄마의 낯익은 글씨체가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준혁 씨, 아버님이 우리 민우를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언젠가 꼭 아버님께 민우를 안겨드리고 싶어요. 우리 민우는 할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튼튼하니까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민우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할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니라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존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지금 수술받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몇 시간 후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동맥은 피했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위험했지만 회장님 살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제야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아 박대천이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박대천은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잠들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지난 11년 중 가장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보조 침대를 끌어다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대었습니다. 까칠한 손바닥의 감촉이 너무나 따뜻해서 민우는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어디 안 가요. 할아버지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거예요. 민우가 속삭이듯 말하자 잠든 줄 알았던 박대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며 민우의 손을 약하게 맞아봐 주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병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길고 길었던 11년의 악몽이 끝나고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는 고요하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완성. 한 달 후 대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취재진과 임직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로 휠체어를 탄 박대천 회장이 등장하자 장내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죠. 박대천은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색은 지난 10년 중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의 뒤로 말끔한 정장을 입은 청년이 휠체어를 밀며 들어왔는데 바로 박민우였습니다. 더 이상 편의점 조끼를 입은 주눅든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당당하고 기품 있는 대성그룹의 후계자 모습이었어요. 박대천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게는 죽은 줄만 알았던 손자가 있었습니다. 박대천이 민우의 손을 꼭 잡고 번쩍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제 아들 박준혁의 유일한 핏줄, 박민우입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가 제 목숨이자 대성그룹의 미래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갈채가 쏟아지자 민우는 수줍게 웃으며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박대천의 눈가에는 벅찬 눈물이 맺혀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악행을 저지른 김상우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납치, 감금, 사기, 아동학대 등 드러난 죄목만 해도 10여 가지가 넘었으니까요. 재판장에서 김상우는 내가 민우를 먹여 살렸다며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판사는 그에게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상훈의 가족들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로 나앉게 되었죠. 박대천은 면회를 요청하는 김상훈의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서 전하시오. 내 손자가 흘린 눈물만큼 감옥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라고 말이오. 나는 그 사람 이름 석자도 기억하고 싶지 않소. 그렇게 악연은 끊어졌고 박대천과 민우에게는 평화로운 일상만이 남았습니다. 박대천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남은 시간을 오로지 손자와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침은 저택 앞 넓은 정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나무 이름, 꽃 이름을 하나하나 물어보았고 박대천은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주듯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죠. 할아버지, 저 나무는 뭐예요? 잎이 참 붉네요. 허허,
저건 단풍나무란다. 내 아비가 참 좋아했지. 가을만 되면 저 나무 아래서 책을 읽곤 했단다. 아빠가요?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신기하네요.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닮은 점을 발견하며 까르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민우는 할아버지의 약 시간도 칼같이 챙겼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물 한 컵과 약봉지를 들고 달려와서 할아버지가 약을 다 삼킬 때까지 지켜보았죠.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이 약 드시고 30분은 푹 쉬어야 한대요. 얼른 누우세요. 알았다, 알았어. 우리 손자가 시어머니보다 더 무섭구먼. 박대천은 투덜거리면서도 손자의 잔소리가 듣기 좋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딸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 당번이에요. 할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박대천은 하인이 몇 명인데 네가 고생을 하냐고 말리면서도 식탁에 앉아 손자의 요리를 기대했습니다. 잠시 후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글보글 된장찌개와 갓 지은 쌀밥이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구수한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어 침이 고였죠. 박대천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 맛은, 그것은 30년 전 죽은 아내가 끓여주던 딱 그 된장찌개 맛이었습니다. 어떻게 배운 적도 없는 손자가 할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낼 수 있는지 박대천은 목이 메어 숟가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맛 없으세요? 제가 간을 잘 못 맞췄나? 민우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묻자 박대천이 손사래를 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그런다. 내 할머니가 살아 돌아와서 끓여준 것 같구나. 정말 고맙다, 민우야.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30첩 반상을 차려놓고도 외로워서 밥을 못 넘기던 박대천의 식탁이 이제는 소박한 찌개 하나로도 꽉 찬 행복으로 넘쳐났습니다. 주말이 되자 박대천과 민우는 함께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훈이 알려준 가짜 묘지가 아니라 진짜 박준혁의 묘비 앞이었죠. 민우가 정성스럽게 묘비를 닦고 국화꽃을 올린 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섰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박대천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보거라.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 내가 이 녀석 덕분에 요즘 살맛이 난다. 민우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외롭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몰라요. 아빠도 거기서 보고 계시죠? 묘비에 새겨진 박준혁의 이름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마치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대천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남은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고 자신이 떠난 뒤에도 민우가 씩씩하게 살아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박대천은 사재를 털어 가족 찾기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신처럼 잃어버린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민우의 뜻을 따른 것이었죠. 재단 사무실 개소식 날 민우는 대표로서 당차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 진심이 닿아야 비로소 가족이 됩니다. 저와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박대천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최고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수천억 재산보다 더 귀한 건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네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택 거실 벽난로 앞에는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대천과 민우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사진사의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찍습니다. 활짝 웃으세요. 할아버지, 김치. 민우가 할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V자를 그렸고 박대천은 그런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주름진 얼굴 가득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사진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비록 박대천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이어질 테니까요.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있는 거실은 봄날처럼 따스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맞잡은 두 손,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박 회장님과 민우 군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천억 재산을 가졌지만 찬밥 한 덩이 넘기기 힘들었던 박 회장님이 손자가 끓여준 된장찌개 앞에서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는 모습이 참 뭉클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을 지탱하는 건 거창한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거나 힘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지요. 박 회장님처럼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후회 없이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기적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